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1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취득 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 맞지요? 취득할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계정 과목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취득 후라는 것보다 취득 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네요. 오케이. 2번. 단기 매매 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 가치로 측정하며 취득 관련 원가, 증권 거래소의 수수료 등은 단기 매매 증권의 원가로 인식한다. 틀렸다 그지요? 아주 예외적인 회계 처리였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이런 짜잘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되겠네요. 정답은 2번. 3, 4 확인합시다. 3번. 단기 매매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하며 변동분은 평가손익,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맞지요? 4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다. 맞지요? 원칙적으로는 비유동자산이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국제회사채가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이번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더라. 맞지요? 정답은 틀린 내용은 2번 되겠다. 문제 2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될 장부가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 수량 정보요. 감모가 있으면 반영한 거가 실제 재고로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겠다, 그지? 장부상 수량, 실수령 비교했을 때 실제 수량이 작다고 이걸로 적용하겠지. 감모를 반영하자. 제품은 똑같네. 지원품 똑같네. 오케이. 자, 수량 파악해봤고. 달의당 장부 금액이랑 실제 순실현 가능 가치 비교합시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가만히 있는 거다, 그지? 평가에 기록 안 합니다. 가만히 있죠. 그와 달리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작아지면, 그지? 평가 손실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저가법 논리다 이겁니다. 제공품은, 그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높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봤고요. 그러면 상품은 얼마입니까? 700개 곱하기 2500 1750000 그 다음에 제품은 2100 곱하기 4000 840만원 그 다음에 1000개 곱하기 800 하면은 80만원 3개 더하면은 10950 되네요. 정답은 1번. 문제 3번.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주식회사 전산의 정책이다. 신규 취득한 연도에 회계 담당자 실수로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했다면 해당 회계 처리가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찾아보십시오. 단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 없고 정률법 적용할 때 상각률은 40%라고 가정한다. 됐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액법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를 엉터리로 정액법 했을 때 영향을, 내용에서 초기의 영향을 좀 파악해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건데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비용 인식하는 거고 정률법은 그 모양새가 어땠습니까?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고 내용연수 후기로 가면 작아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 초기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하면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조금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영향이 어떻습니까?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작아지고 비용이 작아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지. 장부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가 장부금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 내용수 초기입니다. 1년치만 감가상각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지? 실제 취득한 연도 묻고 있잖아. 1년치 감가상각 한 거야.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작아진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은 커지는 거지. 그지? 이렇게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상 충당 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세전 금액을 말한다. 의미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이런 내용이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 규정으로는 언급이 된 적 없거든요. 내용은 맞지만 이 1번 지문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내용은 충당 부채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거를 묻고 싶어하는 문제인데요. 정작 1번 지문은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내용은 맞다 하더라도 수목적상 적합하지 않고 고칩니다. 1번 이렇게. 동일한 의미이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 내용으로 고쳐서 교재수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 수업 목적상 적합할 것 같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용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맞는 말. 2번. 화폐의 시간 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 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맞지요? 3번.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 부채 금액 책정하는 데 고려해야 된다. 생뚱맞은 말인데요. 이게 틀린 내용이다 이겁니다. 우리 기업의 기준에 보면 충당 부채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이 쭉 돼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라도 충당 부채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처분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그런 거는 충당 부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라고 언급을 해놓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 괜찮아 이런 거 말장난이잖아. 뭐 하나 틀려도 괜찮고 내가 알고 있는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쨌든 틀린 내용은 3번이다. 4번. 충당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된다. 맞지 그지? 오케이. 틀린 내용은 3번. 문제 5번. 주식회사 ABC전자는 X1년 7월 1일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수수료를 12만 원, 유지 보수 기간은 X1년 7월 1일부터 X3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유지 보수해 주기로 했네. 이렇게 판매했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X1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단 업데이트 수수료는 월알로 계산하십시오. 됐죠? 우리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 없어. 어떻게 하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판단해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 합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자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무채물이다. 그지? 무채물을 파는 것도 유채물 파는 거하고 똑같게 본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팔듯이 소프트웨어라는 무채물을 팔더라도 소유권 넘겨주는 날 유채물이라면 인도 시점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무채물이라면
소유권 이전 시기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겠지. 소유권 넘겨주는 날 우리는 수익 인식한다 이겁니다. 100만 원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팔면서 유지 보수 해주기로 또 수수료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간 안분하면 되겠지, 그치? 그게 합리적이겠다. 발생주에 따라서 기간 안분해야 되겠다. 12만 원이 몇 달치입니까? 2년치, 24달치인데 올해 해당하는 거는 7, 8, 9, 10, 11, 12, 6달이다, 그지? 12만 원 곱하기 24분의 6 하면 되겠지, 뭐. 얼마입니까? 12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24 하면 3만 원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3만 원, 103만 원이 정답 되겠대. 일 있습니까?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시법이라 계산해보고 넘어가지. 오케이. 문제 6번. 주식회사 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자료 이용해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해 보십시오. 됐지요? 기초제공품 완성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가공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요. 단기 발생한 가공원가는 30만 원, 가공원가의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3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단어로 고칩니다. 완성품 단위당 원가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고 정확한 단어로 고쳐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봐. 그 표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하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제공품 1,500개고요. 자, 단기 착수 물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네. 자, 넘어갑시다. 오른쪽.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올해 완성된 물건을 기초제공품이 완성되었는지 단기 착수분이 완성되었는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그지? 단기 착수된 물건이 완성된 거가 7,250개랍니다. 기초제공품이 완성된 거가 1,500개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2,500개래요. 그러면 오른쪽 합계는 얼마입니까? 1,500 플러스 7250 플러스 2500 하면 11250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진행해도 되는데 참고로 왼쪽 합계는 11250이고 그러면 올해 착수한 물량은 몇 개라는 뜻입니까? 9750. 참고로 한번 계산해 보았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봅시다. 자, 파이프라인 그려볼까? 파이프라인. 자, 1,500개에 대해서 기초제공품 완성도를 알아야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수 있는데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가 몇 퍼센트인지 이제 구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겁니다. 자, 7,25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갔으니까 100% 곱하면 되겠지. 가공비 완성 완산량 1,500개에 대해서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7,250개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 적용하자. 기말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도가 80%입니다. 80%에서 멈추었어. 2,500 곱하기 80% 하면 2,000개. 오케이. 그러면 요거 세 개 이제 합한 거가 네모 표시 되겠지. 완성품 환산량 합계. 자, 배분 대상 원가가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30원입니다. 자, 30만 원이라는 배분 대상 원가를 네모 표시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니까 한 개당 30원 계산되었답니다. 그러면 네모 표시한 거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30만 원 나누기 30 하면 되는 거지, 그지? 10,000개 계산됩니다. 10,000개구나. 그럼 동그라 표시한 기초제공품 완성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라는 겁니까? 10,000개에서 2,000개 빼고 7,250개 빼면은
750개 계산되네. 됐습니까?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기완성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끝까지 간 거가 750개랍니다. 1500 곱하기 750 나누기 1500 하면 50%다, 그지? 기완성돼서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간 게 50%랍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 작업된 기완성도가 몇 %라고요? 50%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기초제공법의 완성도 구했다, 그지? 정답은 50% 되겠습니다. 할만합니까? 정답은 2번. 지울게요. 문제 7번. 다음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 하에서는 기말이 되어야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중의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제품 원가를 추정할 수 없다. 틀렸다, 그지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빨리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고안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다. 답 찾았고요. 2, 3, 4 확인합시다. 2번.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초에 제조간접원가 예산과 배부 기준수를 추정해야만 한다. 맞지요? 3번.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함으로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그지요? 4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정상 개별 원가, 실제 개별 원가 똑같습니다. 직접 추적하는 거야. 제조 간접비 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지요? 4번 지문도 맞고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다. 문제 8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회비용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데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다, 그지요? 기회비용은 의사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관련 원가이다 이겁니다. 자,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틀렸다. 2번.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합으로 이루어진다. 가공원가는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다, 그지? 직접 재료비는 들어가면 안 되지. 2번도 틀렸네. 3번. 매몰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원가다. 이것도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다, 그지?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고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현재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3번도 틀렸다. 그러면 4번이 맞는 지문이겠네.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는 증가하지만 달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맞지요?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틀렸다, 그지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표준원가는 아주 복잡하게 좀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 정교하게, 그지? 오케이. 그래서 말장난 같다, 그지?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2, 3, 4 확인합니다. 표준원가는 제품의 수량만 파악되면 원가 흐름 가정 없이도 제품 원가 계산이 쉽다, 그지? 그래서 표준 설정하는데 조금 까다로웠는데 표준 설정하고 나면 아주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3번.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이를 분석해서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지?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지? 요런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문구이더라. 오케이. 4번. 표준원가 이용하면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전에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더라. 그지? 오케이. 틀린 지문은 1번.
문제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 계산해 보세요.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전부 합한 거가 단기 총 제조원가다, 그지? 자,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 제조간접비가 직접 재료비 120%랍니다. 30만 원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 3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36만 원. 오케이. 이제 직접 노후비 구하면 되는데 가공원가라는 거가 가공원가 의미 뭡니까?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말한다, 그지? 그거는 직접 노후비의 300%랍니다. 방정식 관계 만들 수 있겠네. 직접 노후비를 X라고 볼게. X 플러스 36만 원은 그게 가공원가라는 건데 그거는 직접 노후비 X의 3배랍니다. 3X. 됐지요? 왼쪽에 있는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되는 거고요. 36만 원이 2X래. 어린이 여러분, X 얼마입니까? 18만 원. 그러면 30만 원, 18만 원, 36만 원 되게 3개 더하면 되겠지요? 30만 원 플러스 18만 원 플러스 36만 원 하면 84만 원이 정답. 정답은 3번. 문제 11번.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적용되더라, 그지? 다만 예정신고 때는 한도 테스트는 할 필요가 없다. 2번. 음식점업, 과세 유흥장소 외를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더라, 그지? 그래서 우리 실기표 문제에서 이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라는 전제를 주지 되니까, 그지? 음식점업이라면 중소기업이고 법인기업입니다라고 출제되니까, 그지? 음식점업이라면 106분의 6 이렇게 공제율 적용했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 지문에서 공제율이 틀렸네. 2번이 틀린 지문. 정답은 2번. 3번. 음식점업, 과세 유흥장소 외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은 109분의 9다라는 규정이 있긴 있더라, 그지? 4번. 수입한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 공제의 대상이다. 뭐 수입한 건 안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면세농산물이 국내 생산이든 수입한 거든 전부 다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문제 12번.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수 있겠지. 2번.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규정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읽어보니까 일리 있다고, 그지? 1년치의 공급대가 가지고 판단하는데 연중에 기업했다면, 그지? 그거를 해당 금액을 12달치로 다시 좀 환산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맞는 말? 3번.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한다. 납부 의무 면제라는 제도가 워낙 우리 세법학이라는 학문에서 독특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꽤 자주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더라, 그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납부 의무 면제는 얼마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 그지?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정답은 3번. 4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매입송제 받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된다. 맞지요? 납부세액이라는 제도라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물건 구입하면 공급가액의 10%만큼 매입송제 받아 먹는다, 그지? 그와 달리 간이과세자라면 물건 구입했을 때 세금과세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급 대가의 0.5%만 세공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이었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되는 시점에 우리 구입한 물건 중에서 쓰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먹은 꼴이 되니까 애당초 과도하게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토해내는 개념이 필요하고 이름이 뭐다고? 재고 납부세액이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 맞지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등록한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틀렸다, 그지요? 사업을 시작했다던가 폐업했다고 해가지고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바뀌지는 않더라.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딱 픽스가 돼 있더라, 그지? 그 내용을 묻고 있네. 1번 지문 틀렸어. 2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다면 거소지로 한다. 맞지요? 그래서 맞는 지문은 2번 되겠습니다. 3, 4 확인합시다. 3번.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그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출국해가지고 비거주자가 된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으니까 3번 지문 틀렸네. 자, 4번도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그지? 만약에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이제 돌아가시면 돈 버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예외적으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제 4번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내용이네.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따로 공부한 적 없잖아. 그지? 어떻게 하자고? 읽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미 답은 찾았잖아. 그지? 2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답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참고로 4번 지문 출제가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연중에 사망했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의 날까지가 과세기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 재산을 상속받는 아들이 즉 상속인이 신고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있지요. 상속세라는 세금은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십시오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그때까지 돌아가신 분 재산 받은 거를 계산해 가지고 세금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번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좀 같이 하자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중에 돌아가셨다면 그 마지막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상속인이 대신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하십시오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다 이거지. 아시겠죠? 참고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겠지. 그지? 노터치. 최저한세보다 감면 후 세액이 미달될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된다고.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 10년간 이월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틀렸다, 그지요? 세액 감면 제도는 이월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 정답은 2번. 3번, 4번 확인합시다. 3번.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지요? 우리 실기편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4번. 최저한세로 인해서 조세특례가 배제될 경우 자전신고 시 납세 의무자가 조세특례 배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지 자신한테 유리한 순서로 배제하면 되겠지.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지수세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송금부세로 됩니다. 둘로 나누더라 그지? 원천지수된 부분은 이미 나라에 납부가 되었으니까 돈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할 필요 없어.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 그와 달리 원천지수되지 않은 부분은 대표자가 총대 맨다 그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 맞지요?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임원의 사적 사용 카드 비용. 사적 사용 경비 말하는 모양이네. 사적 사용 경비 송금 부산입니다. 돈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해야 되겠지. 만약에 임원이 가져갔다고 그러면 상여로 소득처분 맞겠네요. 3번.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업무용 토지 취득세. 취득세라는 거는 송금 인정되긴 되는데 자산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산 처리했다가 그 자산을 팔아먹을 때 나중에 송금 처리해야 되는데 토지 취득세를 바로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 부산이 되는 거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소득처분 되겠지. 그지요? 그래서 3번 지문 송금 부사리만 맞지만 소득처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틀린 내용은 3번. 4번 확인합시다. 특례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 송금 부산입이고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 맞겠지. 다만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러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직접 기재하는 건 아니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서식에 바로 별도란에 기재하는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18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